자, 지금 제2절 영국의 문화변동과 정치제도적 근대화라고 해서 문화와 정치제도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문화변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누아질이라고 하는 그런 문예 풍조고, 그 시누아질 안에서 핵심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영국에 미치고 유럽에 미친 것은 정원이에요. 정원. 중국 정원을 영국식으로 패치워크에서 만들어진 중형 가든, 중국 영국식 가든이라는 이 정원과 조원술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문화 변동을 가져와요. 정원의 중요성은 가난하고 못 먹고 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원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정원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부가 어느 정도 축적돼서 고도화된 단계야 그것도 부자들 위주로 정원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원 운동은 로마에도 그 정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대귀족들, 파트리세아라고 하는 그런 호족들의 정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았겠고, 그렇게 큰 부가 로마 제국 때 축적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로마는 제국이었지만 왜 그렇게 내가 말하느냐, 이건 정복 제국이라 자기들이 무엇을 생산하거나 그 산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정복해갖고 뺏어먹고 그 얹혀 사는 존재들이었는데, 중국은 반대였다. 중국은 정복한 적도 없고 자기들 안에서 놀라운 시장 경제와 산업 발전을 통해서 부가 축적이 돼가지고 명나라 중반에 이르게 되면 이 정원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정원에 관한 이론서가, 개성의 이론서가 원야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된다.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원 이론서예요. 어떻게 정원을 만드는지에 관한. 중국 정원이죠, 물론. 이걸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여러 가지 정원 논쟁이 붙는데 그 중요한 건 중국 정원이 어떻게 생겼고 중국 정원의 미학적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두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정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중국 정원을 직접으로 보든지 아니면 중국 정원의 이론서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미안하지만 개성의 원야라는 책을 보지 못했다. 근데 원야를 보면은 무엇을 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가. 정원, 조선 정원, 중국 정원은 상당히 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뭐가 상통하느냐. 자연 그대로 천연적인 정원을 만들려고 한 점에서 공통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천연적인 그 정원의 풍경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더라도 막 형편없는 장면들을 갖다가 그림 그리더라도 화백 막 그리는 거 아니지. 구도 잡고 균형이 맞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특히 자기 관점에서, 화가의 관점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미적인 포인트를 포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정원의 디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중국에서 발달한 수채화, 그러니까 산수화로 집약이 됐다. 그러면은 정원은 뭐냐면 진짜로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한번 산수화로 바뀐 걸, 그 산수화를 확대해가지고, 물론 산수화는 자연을 엄청나게 축소한 거지. 아름다운 관점, 미학적 관점에서 구도를 맞춰서 그걸 다시 좀 더 확대해서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 아까 자연 그대로 만들라는 천연적인 측면과 인간의 인공적인 측면이 종합된 어떤 천재적인 정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자연이냐, 완전히 자연으로 흘러버리면 누쏘로 가서 중국 정원이 아니야. 그건 누쏘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중국 정원을
애호하는 쪽의 사람들은 아니 정원을 자연 그대로 만들려면 아예 자연으로 가버리지 뭐라고 정원을 만드냐라고 누소를 비판해요. 그러면은 자연은 자연인데 인간의 천재성에 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자연인데 자연보다 더 자연스럽게 만든 자연인 거야. 자연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자연보다 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연적이지 않아요. 어? 산사태 나서 막 무너져 버리고 막 그런 게 그렇게까지 자연스럽나? 상당히 괴기스러울 수도 있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하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특징은 자연인데 자연 속에 인간의 오두막도 들어있고 자연에 적응한 뭐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연과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풀뚝 솟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런 노마식 건물이나 그런 그 베르사유의 건물 같은 게 아니라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의 일부로 녹아든 인간의 인공물 뭐 물레방아나 그런 헛간 이런 정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산수 속에 정자가 딱 솟아 있는데 그 정자가 그렇게 꼴보기스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늘 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우리 한강변에도 많이 있어요. 정자가. 근데 사람들이 안 올라가서 거기서 막 잔치도 벌이고 우리가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비 맞아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잘못 밟으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이미 막 썩어가지고. 제가 한번 저쪽에 갔다가 밟았더니 푹 내려가지고 이게 뭐 보수원이라고 바빠 지금은. 옛날에는 거기서 풍류를 즐기고 사람들이 그 산수 속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엄청나게 그 참 미학적으로는 고도의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접근도 하기 어려워. 응? 어디 굴다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이나 찾아 들어가지 한강에 접근이 거의 어렵게 돼 있다고. 그 동네 아닌 사람은 그 토끼굴을 찾을 수가 없어. 응? 그러죠? 차는 몰고 들어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야 돼. 아무튼 이 정원 세 번째 특징이 인공물이 들어가는데 자연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특징이. 그러니까 자연 산수화라고 그래가지고 산수화를 옮긴 것처럼 정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연 산수화 속에 정자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 정원에 정자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참 재미있죠. 이걸 이 개성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론적으로 뛰어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뒤에 나오면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제2절 영국의 문화변동과 정치제도적 근대화 1. 영국의 신화절이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1498년 인도 캘커타에 도착한 지 약 100년 뒤인 1600년 영국 정부는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1609년에는 최초로 근대적 정권 선물 거래소를 개장했다. 이 새로운 선물 정권 거래소는 런던 은행가에 있는 그레샴의 기존 왕립 정권 거래소에 대한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1600년과 1609년은 영국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제치고 동방무역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을 상징하는 해들이다. 이에 로버트 세실 영국 상무장관은 새로운 선물 정권 거래소 개장을 경축하기 위해 벤 존슨 극작가에게 가면극의 창작과 공연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창작된 가면극 영국 거래소에서의 유흥은 이미 런던의 브라이어티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차이나 하우스에서 1609년 4월 11일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이 가면극은 어떤 의미에서 동방으로 뻗어나가는 식민주의와 런던의 발전하는 소비 문화를 축하하는 공연이 되었다. 이 가면극의 등장인물 중의 하나인 판매원은 극 중에서 중국 상품을 이렇게 소리쳐 선전한다. 당신이 없는 게 뭐죠? 중국인으로부터 무엇을 사시렵니까? 온갖 종류의 온갖 품질의 아주 고운 중국 직물, 중국 목걸이, 중국 팔찌, 중국 스카프, 중국 부채, 중국 혁대, 중국 칼, 중국 괴짝, 중국 캐비닛, 송괴, 우산, 해시계, 모래시계, 거울, 화경, 쫄보기, 삼각유리, 블록렌즈, 수정구, 광택그림, 타조알, 극락조, 서양고양이, 인도 생쥐, 인도지, 중국 개와 중국 고양이인가요?
비단 꽃술, 모자이크 물고기인가요? 광택나는 열매, 새비름 접시인가요? 아주 고운 세장, 당구공, 지갑, 파이퍼, 딸랑이, 물동이, 물병, 컵, 깡통, 쓰레기통, 이쑤시개, 표적, 대금, 모든 연령대의 특수염, 가면, 안경, 당신들이 없는 것을 보시라. 여기서 펼쳐지는 물건들은 비단과 도자기 같은 고급 중국 상품으로부터 이쑤시개 같은 사소한 일용품이나 장식품, 공구, 애완동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다한 물목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인들이 서양에서 극동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착각하는 많은 물건들이 중국 상품으로 열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륙간 무역 품목을 담은 이 리스트는 양대륙간의 교환 물건이라기보다 차라리 일방적 수입 품목 리스트다. 당시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살 것이 거의 없었던 반면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무역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곧 유럽의 경제적 지각생인 영국의 경제적 급성장과 국제적 급팽창이 중국과의 동방무역의 개척과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적 영향력이 영국을 일으키는데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흥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경제붐을 중국이 일으켜준다. 멀리 보고 널리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한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붐은 일본을 전후복구를 시키는데 고속성장을 가능케 했고, 한번 말했듯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다. 한국전쟁이. 한국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인들이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에서 경제사를 공부하면 독일인들은 코리아 크릭 붐이라고 그래요. 한국전쟁 붐. 응? 그러듯이 여기 지금 영국 걸 보면은 중국의 영향으로 자기들이 발전한 걸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제대로 자료와 사료들을 많이 덧어서 봐야지 지나간 역사도 제대로 볼 수 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가 아니에요. 현재의 관점에서 대화해가지고 과거를 조작해버리면 이해치카가 한 말, 그 헛소리 그런 거 반복하면 안 돼요. 역사는 역사인 것이지 지금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역사적 팩트가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관점에서 잊혀진 것 중에서 지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과거를 구성하면 안 된다고. 과거는 이미 그 과거도 컴프레hen시브하게 봐야 되고 자료들을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지나온 400년 전 것을 할 수 있겠느냐. 400년 뒤에 사람이 100%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사명이야. 그걸 포기해버리면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걸 포기하는 거나 똑같다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건 하느님만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무리 해도 득도는 못해. 근도지. 도에 가까이 갈 뿐이지. 그렇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는 놀고 먹겠다는 소리지. 예? 아니 자동차 몰고 가야 되는 어디 목적지가 있는데 자동차가 없어졌어. 안 가버린다 안 하나 똑같은 거야. 걸어서라도 가야지. 예? 서창호처럼 안 가버리려고. 자동차 갖다 줄 때까지 안 간다고 버티. 어? 자.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이렇게 신우아지리의 경제적 토대가 확고하게 잡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상품과 중국 상품점의 진열대와 상품 리스트는 이미 중국 문화예술 코드를 함의했다. 따라서 벤 존슨은 중국 상품점 주인의 입으로 중국의 문화 암호를 특히 계몽적 코드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가맹극 속에서 상점 주인은 중국은 태양 아래 유일한 지혜로운 국민이라고 칭송하고 그들은 이 지역의 어떤 한 지역에서 발언할 수 있기 수천 년 전에 온갖 기술과 문자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부연하기 때문이다. 극중 인물인 상점 주인의 근데 이상하게 벤 존슨이 그렇게까지 친중국적인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예술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니까 이 가맹극이 성공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대중적 중국 그 어떤
숭배 흐름에 적응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자. 극중 인물인 상점 주인의 이 중국 칭송은 특이한 단독 발언이 아니라 중국과 중국의 문화적 성취를 받아들이는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의 전형적 추이였다. 16세기 중반 르네상스 말엽에 유럽에서 최초로 1년의 아시아 중국 연구서 아시아의 시대를 리스본에서 연속적으로 공간한 포르투갈 역사가 주앙 데 바로시는 벌써 중국의 인쇄술과 대포의 발명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의 업적들을 높이 찬양하며 중국 문명이 그리스, 로마 문명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후앙 곤잘레스 이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서 헬레니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몽주의란 뭐냐면 헬레니즘 문명에 대한 숭배 있죠.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던 그 숭배, 그리스 문화에 대한 문명에 대한 숭배 의식이 청소되는 때가 계몽주의 시대다. 탈 헬레니즘하라고 그래. 계몽주의 시대에 벌어진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탈 히브리즘, 즉 기독교가 엄청 약화돼요. 두 번째, 이 헬레니즘에 대한 복고적인 성향들 있죠. 그게 약화되는 거야. 이 헬레니즘에 대한 복고적인 성향이 가장 이 영불 지역에서 약화되고 특히 미국 지역에서는 더 그래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슐라이어 마카니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그리스 문명을 찬양하는 성향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니체나 이런 자들이 뭘 통해서 그 완전히 반동적인 사상을 전개해요? 대부분 휘랍 문명이죠. 휘랍 철학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히틀러와 니체의 국가관은 플라톤하고 아주 유사해요. 거기에 뭐 몇 가지만 바꾸면 완전히 니체라고. 그러니까 아테네 시대에 있지도 않았던 국가를 써놨잖아요. 국가론에. 자기 각시랑 자식은 없고 그걸 다 공유하는 걸로 공산주의 사회 이제 재산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처자식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니것 내것 없는 사회 만들어 처자식을 공유하는 것까지 가는 건 곤란하니까 이제 칼막스 이후에 공산주의는 이제 생산수단만 재산만 공유하다가 그것도 줄여서 생산수단만 공유하는 걸로 이론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었더니 7, 80년대에 폭삭 망해버렸어. 자. 그리고 후앙 곤잘레스 멘도자도 중국 제국의 역사에서 중국인들이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인들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미셸 드 몽테뉴도 경험에 관하여서 중국의 정체와 과학이 그 다양한 탁월성에서 우리 자신의 모범들을 능가하는 나라라고 유보없이 찬양했다. 몽테뉴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고요하고 조용한 철학자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친중국파였어요. 일찍이부터.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뭐 하죠. 자.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스칼리제는 훌륭한 통치술과 공공질서 면에서 중국을 서구의 본보기로 인정했다. 르네상스 이래 서구 철학자들의 이런 중국 찬양과 탈헬레니즘, 탈히라파 추세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더욱 강렬해지고 더욱 고조되는 신호화절의와 공자일강 속에서 탈히브리즘, 탈기독교화 추세까지 추가된다. 헬레니즘의 일강적 학습을 통한 기독교 문화의 갱신이 중세 르네상스 사조의 본질이었던 반면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을 변두리로 몰아내거나 아예 내던져버리는 탈히라파, 탈기독교화와 중국화, 유교화 운동이 계몽주의의 본질이었다. 이 계몽운동은 공자철학과 유교문화에 의해 시동이 걸렸고 유교문화, 철학의 유럽화 또는 서구 문명의 유교화를 통해 서구를 근대화함으로써 완성된다. 17세기 초반 이래 중국 상품 수입의 급증은 영국의 신화절이, 중국 예찬, 공자 숭배 분위기를 다각적으로 고조시켰다. 중국과 동방의 상품들은 17, 18세기 내내 영국에서 그리스 로마 철학과 기독교 문화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유교 철학과 극동 문화를 짜깁기, 접붙이기, 리메이크해서 새로운 정통 문화로 자기화하는 것을 자극 촉진하는 일종의 물신으로 기능했다.
이것은 베이커의 말대로 중국 상점의 풍류였다. 중국 상품들이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디자인의 이국적 모티브와 중국적 문화예술 코드는 영국 내 요업의 성장만 아니라 보배의 비단 직물들로부터 치펜데일 가구에 이르기까지 신호화지리 디자이너들과 생산자들에게 옹골찬 사업 확장과 벼락치부의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조경 가든 전문가들과 예술가들을 자극해서 중국 조연술과 중국 미감을 널리 보급하고 중국 정자와 파고다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신호화지리는 특히 18세기 초중반 영국에서 대중적 인기의 절정에 도달했다. 영국 신호화지리의 독자성. 1740년, 1750년대에 집중적으로 영국을 엄습해 1750년대 말엽에 열기의 정점에 도달한 중국 마니아라는 새로운 전염병은 부분적으로 프랑스를 거쳐 들어오기도 했지만 대개는 중국에서 영국으로 직접 유입되었다. 영국 도자기 공장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도자기를 복제했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칠기 가구의 일부는 프랑스 모델로부터 도입되었다. 그리고 부쉐와 피우망의 수법을 따르는 신호화질이 날렵무늬 교본들도 런던에서 출간되어 날렴공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영국의 신호화질이는 대륙과 독립된 독자적 성장을 보였다. 런던에서 제작되어 신호화질이 모티브들로 양각된 은기구, 차이니즈 치펜데일 스타일로 만들어진 가구, 클레든 하우스에 있는 것과 같은 중국풍 거실은 대륙에서 전례가 없었다. 치펜데일은 중국적인 신호화지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회사였는데요. 치펜데일이라는 그 사장 이름을 딴 건데 이게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 치펜데일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퀄리티를 보장했고 가격의 그 뭐라고 하죠? 가격과 뭐 대비 뭐라고 하지? 여기서 쓰는 말 가성비를 입증해주는 최초의 브랜드로 등장한다. 치펜데일이. 이거 미국까지 완전히 지배해요. 치펜데일의 가구와 여러 가지 퍼니처들은. 더구나 영국의 비전에 영국이 보탠 가장 중요한 기회에 속하는 중년 가든은 거기에 심은 상수리 나무나 너도밤나무만큼 영국적이었다. 신호화지리는 거무스름한 포르투갈 뱃사람들이 델리키트한 명나라 자기를 유럽으로 가지고 돌아왔던 튜더 왕조 말엽에 싹 텄었다. 너도밤나무는 알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좀 드문데 그래도 있어요. 밤나무하고 똑같이 밤도 열리고 독일에 많죠. 너도밤나무. 근데 못 먹어요. 밤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밤나무냐 그래갖고 너도 밤나무가 됐는데 공식 식물 이름이에요. 너도밤나무. 알죠? 우리 누구냐? 최문영 박사. 너도밤나무 알아요? 네? 어디 가버렸나? 졸고 있나? 자,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은 이러한 사치품을 애호했다. 1600년 동인도 회사의 설립으로 이 진귀한 물건들에 대한 취향은 더 광범한 스케일로 고조되었다. 셰익스피어도 여러 작품에서 중국을 언급하고 거지소동에서는 심지어 아시아의 가장 먼 지방에서 온 이쑤시개까지도 언급한 데 이어 1603년 또는 1604년에 창작 공연하기 시작한 희곡 잣대에서는 중국 도자기를 소재로 삼는다. 사창구의 여주인 오버던에게 고객을 대주는 뚜쟁이 폼페이 붐은 그것들이 중국 접시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접시입니다 라고 오버던 부인에게 준 그릇에 대해 변호하고 있다. 그리고 1609년에는 런던의 최초의 도자기 전문 상점이 문을 열었다. 초창기에도 동방으로부터 들어온 수입품은 자기와 섬유 제품에 한정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비단 수입을 불가피하게 금수 조치로 막기도 했고 직조업자들은 중국 비단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섬유 수입 제한 조치는 찰스 2세의 정부 포츠머스 공작 부인과 같은 부유한 구입자들의 아파트먼트를 장식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빛나는 칠기 장식장과 병풍을 수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러한 가구의 매력은 거의 직접적이었다. 그리하여 이미 1688년에 스토크와 파크의 검은 오칠과 니스칠이라는 책이 나오고
프랑스에서 570에 관한 첫 매뉴얼 시리즈가 곧 마르텐 형제에 의해 완벽하에 도달했다. 당분간은 검은 57이라는 말로 쓰였다. 당분간 재패닝은 검은 57이라는 말로 쓰였다. 자판이라는 말은 대문자로 안 쓰고 소문자로 해서 자판 그러면 57만 가리키고 57 하는 것 그러면 재패닝이라고 해요. 동사로 쓰여요. 재패닝. 차이나가 소문자로 쓰면 도자기라는 말로 쓰이듯이 자펜은 검은 칠기를 주로 가리켜서 자펜 웨어, 자펜 커뮤니티 그러면 소문자로 쓰면 칠기 상품. 자펜닝 그러면 칠기하는 기술. 자, 영국인들이 별 생각 없이 극동의 국가 이름들을 혼동한 데다 57 가구의 대부분은 주로 일본과 교육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야 유쾌하게 치장된 책상과 수납장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중국보다 일본을 연상시켰다. 영국 칠기공들은 필수적 재료 온나무의 옷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윤나는 광택제를 옷의 모조품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짝퉁 생산에 성공한 거죠. 이 광택제 제조법은 스토크와 파크의 검은 57과 니스칠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57 기술은 전문적 칠기공의 특권이 아니었다. 스토크와 파크의 매뉴얼이 1차적으로 아마추어를 위한 가이드로 쓰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영국에서 57은 젊은 처녀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우아한 재능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집갈 때 배워서 가야 되는 이제 옛날 바느질 배워가듯이 또 뭐 뜨개질 배워가지고 비슷한 것이 된 거야. 자. 1670년부터 1720년까지 50년간 생산된 전문적 칠기는 때로 대단한 고품질 가구였다. 모든 가구는 이런 식으로 장식되었고 1697년 일본식 광택 57 특허권자들의 집단은 캐비닛, 작은 책상, 테이블, 스탠드, 거울, 차상, 벽난로 선반 등을 공급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기타 품목들로는 서랍장의 궤, 식기 선반, 침대 겸용 소파, 시계 케이스, 의자, 측정기 스탠드, 화장대와 필기용 테이블을 위한 작은 물건들이 있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중국 물품들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상품을 이렇게까지 수입한 적이 있었나? 조금 수입하고 대체로 우리 짝퉁으로 살아갔던 것 같은데 60년 70년대에도 이렇게 많은 우리가 미국제를 봤어요?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수입하니까 이걸 막 금수로 막으려고 막 그런 돈이 얼마나 은화 금화가 나가버리겠어 이거 사들으려면. 영국 경제가 중국 경제 때문에 흥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무역 역조가 너무 심하게 돼버리는 거야. 적자가 심하다고. 자. 보통 이것들은 전나무, 상수리나무, 배나무 늘판으로 만들어졌다. 캐비닛은 아주 인기가 높았고 상당한 양이 다른 것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처음에는 중국식으로 디자인되었으나 세월이 가면서 캐비닛과 스탠드의 디자인은 둘 다 시문하고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었다. 세기 말에는 가벼운 광택칠이 유행을 했고 왕정복고 시대의 무거운 캐비닛과 스탠드는 도자기 꽃병이 박힌 보다 우아한 가구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문장이 캐비닛 꼭대기에 새겨졌다. 그 다음 18세기 초에는 캐비닛과 스탠드 전체가 오칠된 가구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리엔탈 가구는 영국식 가구로 리메이크되었다. 칠기 가구는 런던으로부터 영국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갔다. 1705년에는 한 스코틀랜드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칠기 공장을 열기 위해 특허를 출원했다. 칠기의 유행은 18세기 초에 북미로도 확산되었고 까부는 이국풍 그림의 가구와 도자기들이 보스턴의 청교도적으로 맑은 응급실 안에 배치되었다. 18세기 후반 유행은 이게 중국 그 가구들에는 그림이 들어있는데 막 아주 심각하고 막 그런 거 돛닦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원숭이들이 까불까불 노는 아주 경쾌하고 맑고 그런 그 청색의 그런 색조를 띠는 그런 미감이었어요. 근데 그놈한 청교도 집안의 응접실에 까불까불 원숭이들이 뛰도는 그 가구가 딱 배치돼. 갖고 싶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퓨리탄인지도 모르고 청교도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려 그냥 중국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 18세기 후반 유행은 더 커져 다리가 높고 낮은 서랍장들이 영국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의 이국적 동식물들로 장식되었다.
이 시기에 영국 가구에 적용된 일본식 오칠은 아주 다양한 색조를 띠었다. 영국제 모조품 붉은 칠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확실히 당대의 눈에 중국 수입품의 미학적 가치와 국내적 모방 사이에는 의미심장한 선음적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7세기 중반부터 줄곧 유럽 작업장과 중국 작업장 간의 치장 패턴과 스타일이 항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양자간의 유의미한 구분은 어떤 경우든 지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신호화 저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 스튜어트 왕조 치세에 신호화 저리 유행의 씨앗이 뿌려졌었다면 이 씨앗은 윌리엄과 메리 공동 치세에 새싹을 내고 곧 만발했다. 윌리엄과 메리 공동 치세는 명예혁명 이후에 올라선 왕조죠. 왕들이지. 자. 윌리엄 왕과 메리 여왕은 네덜란드로부터 동방의 사치품들에 대한 결정적 취향과 미감을 자신들과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앤 여왕 시대와 조지 1세 치세의 중국중 미감은 감식가들 사이에 광범하게 퍼져나갔다. 멋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일찍이 미친이란 말이 그냥 그래서 딸려다녔어. 이 사람 앞에는 이름 앞에는 돌았다. 이거 돌았다. 신호화 절의 일관자들 중 예일은 예술작품을 평생 수집한 인물들 중 제일 가는 사람이었다. 1712년 그가 사망했을 때 예일은 그의 상속자들에게 수년 동안 모은 방대한 동방 축적물을 남겼다. 상속자들은 40회의 경매를 통해 영국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동방 물건들을 방매했다. 영국의 신호화 절이는 콜베르의 상인회사 설립과 태국 대사관 설치로부터 추진력을 받은 프랑스에서의 중국풍 유행에 의해 자극받고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신호화 절이는 진귀함과 놀람의 매력이 있었다. 그래도 18세기 중반까지 신호화 절이는 고전주의적 이상을 위협하지 않았고 영국은 동방에서 온 생활상의 편의를 즐기는 데 만족했다. 1658년 도입된 차는 빼어난 것이고 모든 내과 의사들에 의해 승인된 중국 드링크였다. 그러나 그것은 1파운드의 4기니로서 웬만한 사람은 구입할 엄두도 낼 수 없이 비싼 가격이었다. 당시 그것은 최고급 진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743년에는 벌써 차를 마시는 것이 영국의 보편적 습관이 되었다. 이 차 때문에 영국이 막 이제 경제가 막 이게 부도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은화와 금화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차산이라고. 그래서 이 차 때문에 아편 전쟁이 벌어져요. 이걸 다시 중국으로 몰려 들어간 은화와 금화를 빼내는 방법은 아편을 파는 방법밖에 없었어.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이 영국 동인도 회사가. 그래서 그 아편을 팔아가지고 뭐 벌어들인 은화와 금화로 다시 차를 사가지고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편을 중국 정부 다 불태워버리니까 전쟁이 붙은 거야. 실은 아편 때문에 직접적으로 붙었지만 그 배후에는 차값 내려고 이 차 때문에 티 때문에 벌어져서 티 전쟁이에요. 티 전쟁. 이 티는 엄청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보스턴 티 사건 알죠? 티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텍스를 영국이 붙이니까 미국인들이 성질나 가지고 그 티를 홍차를 바다에다 쳐들어가 가지고 배에 쳐들어가서 다 바다에다 던져버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보스턴 앞바다가 홍차 색깔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국 독립전쟁의 이제 시작이에요. 시발점. 그 뒤부터 미국은 차를 안 먹어. 안 마셔. 대신 차의 독립은 차로부터 독립이 미국의 진짜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커피로 다 바꿔요. 미국은 다 커피 마시죠. 우리는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두 가지 다 마시는데 미국은 티 없어요. 딱 하나 냉티 있지. 냉티. 아이스티 그거 하나만 내가 먹어봤고 미국 걸로는 다 이제 냉커피 뭐 따뜻한 커피 막 여러 가지 커피 다양한 종류의 개발은 미국에서 주로 벌어졌죠.
인스턴트 봉다리로 팔아가지고 봉다리 넣어서 한 번에 그냥 물에 타서 뜨거운 물에 타 먹으면 되는 커피는 한국에서 발명했고,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는 초이스니 뭐니 미국이 만들어냈지만은 그걸 봉에 넣어가지고 적당히 설탕도 못도 이렇게 만들어낸 거 한국이 만들어내서 뭐라고 하지 그걸? 믹스 커피의 전 세계 시장의 90%를 한국 제품이 점령했어요. 어? 압권으로 그냥 다 한국 거만 먹으려고 그래. 별걸 다 점령했어. 자, 중국 도자기, 비단, 벽지, 가구의 인기는 영국과 대륙의 산업이 재빨리 새로운 시장을 기회로 활용할 정도였다. 영국의 시노아즈리 도자기는 7기보다 좀 뒤에 개발되었다. 내밀하게 중국과 연결된 청백색 도화는 홀란드 델프트에서 나오기 전에 템즈강 남한에 위치한 런던의 서드크구에서 채택되었으나 1680년대 이후에는 자고 우면 없이 시노아즈리 장식이 브리스톨 등지에서 만들어진 극동풍의 주전자와 접시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푸르고 하얀 델프트 도자기는 1625년 이래 입수할 수 있었으나 17세기 말에는 영국의 국산 마요리카 칠보 도자기가 브리스톨과 리버풀에서 개발되었다. 그리고 1745년에는 런던의 거대한 바우 지역과 첼시 지역에서 여러 공장들이 가동되었다. 1746년에는 2야드 길이의 중국 패턴 벽지를 런던의 차 도매상에서 구할 수 있었고, 오칠과 장식장 제작은 영국 장인들의 신규 사업 분야로 확립되었다. 이게 여러 가지 퍼니처나 조그마한 장식품들이 이런 바우와 첼시 지역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 첼시는 지역 이름인데 사람 이름으로 여자아이들 이름으로 많이 써요. 클린턴 딸도 하나가 이름이 첼시일 거야 아마. 원래 지명인데 사람 이름으로 막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첼시가. 자, 극동 스타일의 명주와 무명 직물도 영국 어류에서 유행이었다. 소위 야릇한 실크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직조되었다. 시노아즈리 직물의 유행은 유럽적 미감의 뿌리를 뽑아버릴 정도로 극한으로까지 치달았다. 네덜란드 스파에서 짜인 문양들은 이미 오트구트르의 공인된 센터 문양이 되었다. 1707년과 1710년 사이에 마른 목골 무늬 3배 배경 위에 꽃피는 나무와 아치, 소로, 그리고 대각선 벽이나 스크린을 가진 희미한 건축 디자인들은 당시 인기였다. 그 다음 못지않게 야릇하지만 보다 추상적인 문양들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고 1715년경에는 풍부한 입장식 디자인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페르시아에서 일본까지 동방 여러 지역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이 문양들 중 어떤 것도 동방적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고 언제나 영국적 요소들과 짝입기 되거나 접붙여진 패치워크로 리메이크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제조된 야릇한 실크의 패션에도 불구하고 동방으로부터 직수입된 직물은 실로 영국 직물 산업이 위태로워지고 직물공들이 불평할 정도로 그 인기를 유지했다. 당시의 불평은 다음과 같은 풍자로 유행했다. 읍내 모든 탕아들은 옥양목 가운을 걸친다네. 우리 자신의 제조업은 패션이 아니네. 어떤 양모국가도 그렇게 미련한 적이 없다네. 그들 자신의 일을 홀대하고 이교도들과 터키인들을 고용해 외국의 하찮은 것을 지나치게 확산시키는 것은 그 국민의 두뇌 테스트네. 18세기 초의 사회 무대에서 이런 풍자시의 출현은 영국 시노아즈리 역사에서 새로운 시기를 마크하고 중국 문화 숭배의 확산된 인기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였다. 유행하는 동양 문화 예술물의 수집가들은 런던의 무대에 올려진 버너비의 숙녀 방문의 날이라는 코미디에서 처음 등장해 도자기 3-4파운드어치를 사려고 도자기 3-4파운드어치를 깨려고 하지 않는 원숭이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염을 토했다. 시노아즈리 연극. 영국에서 중국을 공연하는 것은 시노아즈리의 가장 스펙터클한 부분에 해당했다. 중국 관련 연극에서 수입된 동양 패션이 가장 현란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왕정복고 시대와 18세기 드라마는 동방 역사를 구성하고 정교한 의상, 무대 디자인, 장신구, 상품들을 선보였다. 심지어 순전히 자, 이 부분을 연구를 하려면 완전히 예술사를 연구해야 돼요.
미술사, 예술사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신화질이라는 용어도 찾기도 힘들어. 다른 예술 그런 거 해갖고 대부분 정통 예술사 같은 것은 신화질은 싹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서양이 원래 서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로코코에 바로 친근하게 신화질가 나란히 있으면서 로코코는 끊임없이 신화질에서 모방을 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유럽의 예술 상조가 되는 건데 사조가 되는 건데 신화질의 측면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죠. 바로코에서 로코코로 전환되는 과정은 100년간 지배하죠. 로코코는 유럽에서 최상급의 문예 사조를 뜻하는 건 아니었지만 100년간 가장 경쾌하고 가장 맑은 모양의 예술 사조를 뜻했어요. 오늘날은 이제 사라졌지만 거기로부터 이제 많은 인상파나 전모파들이 나중에 이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코코를 이해를 못하면 전모파나 인상파를 이해를 못한다고. 왜 그게 나왔는지 흐름도 모르고. 근데 로코코는 시누아지를 이해를 못하면 또 로코코를 이해를 못해요. 왜 갑자기 바로코 같이 무겁고 칙칙하고 아주 장엄하던 것이 가볍고 아주 맑고 밝은 모양으로 싹 바뀌었는지 유럽의 전반적인 문화가. 화가들 대부분이 친중국적인 나라에 살던 것으로 그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 시기에 로코코 시대에 수채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수채화는 동양의 물감을 구할 수 없었던 서양에서 지들이 이제 물감을 만들어서 동양화가 서양 수채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슷한지 생각했죠? 비슷한 게 아니라 모방한 거야 그냥 갖다가 수채화는. 자. 심지어 순전히 국내적 지향의 연극도 중국 장면들을 일상생활의 묘사 속에 집어넣었다. 이미 1675년에 공연된 윌리엄 와이첼리의 유명한 연극 시골 아내에서 피젯 부인은 우리 같은 상류층 여인들은 우리가 차이나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면서도 그녀가 수집하는 애호물인 도자기를 파는 도자기 상점이 아니라 잭 네이버라는 사나이와의 연애하기 위해 차이나 하우스 찻집을 방문한다. 피젯 부인은 차이나의 여러 의미, 중국, 도자기, 차를 이용해 익사를 떨고 있다. 차이나 하우스는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건 찻집이에요. 근데 대체로 차이나 샵은 도자기 상점이야. 그리고 또 차이나 그러면 중국을 가리키고 이 계속 이걸로 지금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골 각시가. 자. 1705년에는 최초의 셰익스피어 편찬자 라우가 영국의 지나치게 개팍한 오리엔탈리스트들을 조롱하는 희극 사기꾼을 공연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동양에서 태수를 지내며 큰 부자가 되어서 영국으로 귀국한 텔르포이경이다. 텔르포이는 중국식으로 먹고 마시고 말하고 옷 입는다.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 좀 갔다 와가지고 혀 꼬부라지고 들어가지고 뭐 완전히 미국식으로 뭐 청바지만 입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우리가 꼴배기 싫어했죠. 예, 꼴배기 싫어하는 중국식으로만 먹고 마시고 살고 요놈을 이제 풍자하는 거야 영국에서. 자. 또 그는 오리엔탈 의상을 걸치고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새 파고다를 위해 광동의 내 통신원에게 당장 사람을 파견할 것이다. 나는 내 딸을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젊은 사람과 결혼시킬 것이고 그 뒤에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가장 사랑스러운 마리아나에게 장가들어 신의 음료 차만을 마시고 신의 음료인 차, 티만을 마시고 동양의 쌀만 먹고 가장 탁월한 공자의 관습에 따라 길러질 아들 후손을 낳을 것이다. 동인도 무역에서 재산을 모은 텔르포이라는 인물은 영국의 문학에 한동안 사라지지 않고 등장하는 진짜 하나 더. 인물은 영국의 문학에 한동안 사라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형이 되었고 텔르포이 경은 극동에서 돌아와 소설과 연극에서 코믹하게 출연하는 동양화된 영국인의 긴 계보의 조상이 되었다. 이 연극들에서 차이나는 동음 이의의 익살이자 중국의 공연과 나란히 공연되는 취향, 도덕, 만들어진 정체성을 가진 상인 계급의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위한 대리물이 된다. 검은 피부에 흰 가면이라는 프랑크의 그런 옛날에 그 저항적인 좌익 그 책이 있었는데
흑인이 자기 피부는 검은색인데 백인처럼 살라고 막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렇게 이제 상층이 그 애를 쓰는 걸 비판한 건데 영국인들이 이러고 있었잖아요. 중국인처럼 살라고. 예? 문화 격차가 심하면 이런 문화적인 소외라고 독일 말로는 쿨투렐레 아우스프렘둥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적인 자기 소유 현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영국인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려고 그러고 저는 절대로 중국인처럼 변할 수가 없는데 완전히 이건 뭐냐? 흰 피부에 노란 가면을 쓰는 거지. 응? 황색 가면을. 자. 교수님 이게 보면 위에 이 연극들에서 차이나는 동음 이어의가 아니고 의자가 동음 이어의 익살. 예, 의자가 두 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음 이어. 동음 이어라는 말도 있습니까? 아니 동음 이의. 예. 동음 이의. 예. 이어가 아니라. 예. 텍스트, 소재, 무대 장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주석의 상호작용. 동음 이어도 맞네. 맞습니까? 뜻으로 보면 맞아. 동음 이어, 동음 이의 두 개 다 맞아요. 자. 텍스트, 소재, 무대 장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주석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시대의 드라마는 소비 대중의 관심을 동방무역의 이방인들과 사치품들에 묶었다. 시골 아내와 사기꾼과 같은 국내 배경의 연극들은 중국의 정복, 중국의 고아와 같은 연극에서 펼쳐지는 중국 역사와 왕조 교체의 영예, 제국, 장대한 장면들과 거리가 멀지만 과거 제국을 동방 스타일의 당대 유행에 따라 무대에서 공연하는 흐트러진 세속사는 중국적 장면을 뒷받침해주는 고대와 현대의 모순을 포착하기도 한다. 엘카나 셰틀의 만주족에 의한 중국의 정복은 장대한 중국사를 보여주는 최초의 연극이었다. 뭐 소설 아니 뭐 연극 제목이라고 보자면 무슨 역사책 제목 같죠? 만주족 기간 중국의 정복. 자. 이 연극은 공자와 중국 여걸이라는 믿기 어려운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 왕정복고 시대 영웅적 특성의 귀족적 이상을 여성적으로 탈바꿈시킨다. 1644년 이 공자 철학이 여성적이라고 느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유럽의 문명은 대단히 남성적이잖아요. 그리고 침략적이고 공격적이고 이것을 여성적으로 바꾸려고는 거대한 또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 대단히 여성적인 그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 자. 1644년 만주족에 의한 명국의 정복은 수많은 예수의 신부들의 저작들 속에서 기록되고 셰틀의 연극으로 극화된 세계적 뉴스거리였다. 이 연극은 중국의 역사 기록물을 왕정복고기 무대 장면으로 번안해 여성 전사를 묘사한다. 여성과 문화적 이국성의 결합 공연은 영웅적 특성의 일반적 제약에 도전했다. 영국의 문해와 각종 보고서에서 중국의 유구한 제국은 공자라는 도덕적 인물에 의해 흔히 예시되었지만 영국 여성 전사와 철인왕은 둘 다 각각의 특징에서 전통적으로 고대 로마와 같은 모범적 제국들의 몰락을 연상시키는 여성성의 성적 특성을 구현했다. 17세기 말 정치적 혼돈의 분위기에서 여성성은 중국을 루트로 도입되었을 때 새로운 유형의 영웅주의, 즉 단순히 용감성이나 정복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평화와 우세한 상업 문화의 에토스에 기초한 영웅주의와 연결되었다. 그래야 상업적 평화적 영웅주의와 연결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제국도 몰락시키는 거의 독약과 같은 걸로 봤는데 바뀐 거예요. 완전히. 덕성의 상징으로 여성성이 바뀐 거다. 자. 그래야 이 연극을 통해 공자와 중국 여걸은 서양의 고전적 사례들의 전범 속으로 이른바 중국적 특성을 도입함으로써 도덕과 영웅적 특성의 한계를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성적 양위성의 중요성을 현시하고 중국을 모범 제국으로 해석하도록 작용을 가하는 문명 초월적 비교들의 연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가장 매력적인 동양화된 영국인은 스쿨포 샌달의 올리버 스피스 경이고 유명한 마지막 인물은 베네티 페어의 조지프 셰들리였다. 신우어질의 열풍이 거세질수록 풍자시도 자주 나돌았다. 포프도
사람들은 영국 여왕의 영광을 말하면서 매력적 인도, 중국 가리개를 묘사하네. 당시 영국인들은 종종 중국을 인도로 표현했다. 라고 풍자하고 클로에 몬테큐 부인에 대해 그녀는 정부가 그녀의 젖가슴 위에서 숨을 헐떡이는 사이 인도, 중국 흉부 위에 문양을 표시하네 라고 흉볼 정도였다. 그러나 신우아질의 말액은 1710년 고전주의적 미감을 아직 완전히 벗지 못했던 셰퍼츠 베리조차도 여성스러움은 나를 기쁘게 하고 인도, 중국 문양들, 일본식 칠기, 이게 범랑은 중국, 인도, 일본 이걸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극동을 다 가리키는 동양을 가리키는 걸로. 자, 일본식 칠기, 범랑은 나의 눈을 때리고 칙칙한 색깔들과 거친 색칠은 나의 상상에 가까워진다고 돌아갈 정도로 강렬했던 것이다. 18세기 초반은 이런 풍자들을 변두리로 밀어내 잊히게 만들 정도로 신우아질의 연극과 어릿광대극도 쏟아져 나와 런던 사람들의 중국 이미지를 예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엘카나 셰틀의 요정 여왕이 공연된 이래 어떤 중국 등장인물도 런던 극장가를 할부하지 못하다가 아론 힐의 더 페이탈 비전이 링컨 인필드에서 성공적으로 공연된 1716년부터는 어스대며 할부하기 시작했다. 이 연극의 서막에서 힐은 담백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중국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념과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의 거리는 나의 장면을 그토록 먼 현장에 고정시키도록 나를 유혹한다. 우화는 가공적이고 등장인물들은 상상이다. 얼마가 미심쩍은 짐작에 기초한 이 언급은 이국적 배경 장막 앞에서 공연되는 궁정 음모에 관한 전혀 개연성 없는 줄거리의 변경에 지나지 않았다. 줄거리 구성의 공들인 황당 무게성은 총애받는 황관이 중국의 황후로 드러나고 정권에 대한 반란을 주도한 주역 배우가 황제 부처의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로 밝혀지는 라스트 신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연극 더 페이탈 비전은 황당무계하게도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황당무계한 성공은 순전히 새로운 이국적 세트와 의상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20년에는 프랑스에서 들어온 어릿광대극 중국 박사 아를르캥이 런던에 등장하고 관중의 호감을 수십 년 동안 사로잡은 새로운 유흥 형식을 도입했다. 중국의 프로테우스 또는 아를레캥은 드러리 레인에서 1755년까지 롱런했다. 볼테르가 불어로, 메타스타시오가 이탈리아어로 번안했던 중국의 고화를 다시 영국식으로 번안한 아더 머피의 희곡을 무대에 올린 공연도 매우 성공적이었고 수년간 지속되었다. 중국의 고화는 일찍이 영역되어 로버트 월폴 수상을 비판하는 데 동원되었으나 연극으로는 이것이 최초의 공연이었다. 디알드의 중국 통사에 처음 소개된 중국의 고화는 이때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에 비견되기도 했다. 신우아질의 문해적 표현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익명의 싸구리 삼류 작가가 쓴 인간 생활의 관리와 같은 책에서도 나타났다. 이 책은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의 원본이 고대 브라만에 의해 티베트어로 쓰여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 영어로 번역되었다는 스토리 때문이었다. 인간의 의무와 남녀의 정열에 관해 이 책은 모든 가슴에 반향을 일으키고 멀고 먼 중국인들이 영국 국교회 이신론자들의 도덕과 예의범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서들로 가득했다. 이와 함께 중국 문해물들을 영역하는 흐름도 그 세계에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존 로크와 동시대 영국 사상가들도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에 걸친 신우아질의 예술 사조에 흠뻑 젖었을 것이다. 로크는 1689년 중국의 융성한 학문, 예술, 종교, 유교에 대해 자신있게 기술하는 인간지성론, 동년에 다시 중국인을 아주 위대한 문명적 백성으로 언급하는 통치이론을, 그리고 1695년 공자를 예수나 키케로와 대등한 철학자로 언급하는 기독교의 순리성을 출간하고 10년 뒤에 사망한 당대 인물이었다. 특히 로크는 그의 휘거당 동지들과
한동안 유럽의 동방무역의 중심국가 네덜란드의 망명에 살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대 왕정복고 시대에 다시 유행하던 인간은 노예로 태어난다는 로버트 필머 등의 절대주의 명제에 맞서 그가 항의하듯 논증한 인간의 태생적 자연적 자유와 평등의 근대적 자유평등 개념도 공자의 무의 자치와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는 태생적 평등 이념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로버트 필머가 왕권 신수설을 이제 좀 더 체계화 또 구체화하면서 모든 사람은 노예로 태어난다. 태생적 자유나 자연적 자유론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걸 성서를 통해서 입증을 해요. 우선 창세기에 여성은 아담에게 이브에게 종속되도록 되어 있죠. 지배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의 사계명은 너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자식이나 딸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모조리 다 종속되어 있는 거고 태어나자마자 종속되는 거죠. 자유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종속으로 태어나는 거고 여성은 창세기부터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아담만이 가부장적 지배권을 가진 걸로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왕들은 아담의 가부장적 지배권을 계승한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 하느님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왕이 준 왕권 신수설적 왕권이 되는 거야. 그 이전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걸 하나하나 성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반박을 해낸 게 이제 존 로크의 The First Essay 통치 이론 투 트리티스죠. 이론 두 이자 써서 투 이론의 첫 번째 The First Essay, Second Essay 두 개가 있는데 First Treatise에는 저 로버트 필머의 이 가부장이라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태제로 뒤집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자꾸 놓고도 불리해져요. 성경 이제 세컨드 트리티스, 세컨드 에세이에서는 성경을 떠나버려요. 성경이 같이 있다가 필머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반박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른 필머가 인용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막 또 인용해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밀한 해석을 통해서 우선 가부장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건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그대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왜 반토막만 말하냐. 이 반토막 선수라고 막 또 풍자를 해요. 그 다음에 여성이 인식의 나무를 먹도록 남자를 시키고 저도 먹고 시킨 것 때문에 죄를 더 물어서 산고를 아기를 베고 낳을 때 고통스럽게 만들고 남자에게 욕망이 있는 경우에 남자에게 종속돼 지배권을 주도록 그렇게 된 구절을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브에게만 말했다 이거야. 아담은 모른다 이거지. 그 여자가 자기 쫄개인지. 예? 진짜 쫄개라면 아담에게도 말을 했을 거라 이거야. 이브에게만 말한 것이고 이브가 욕망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욕망을 갖지 않으면 종속될 필요가 없지. 예? 그러면은 늙으면 욕망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성욕이 없어지면은 자유로워진다. 또 그걸 극복해버리면 수녀로 가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 신약에서는 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예 시집 안 가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그 말을 해놨죠. 다 합치면은 이제 그 노크 해석이 다 합치면 여성의 종속을 말했다고 굳이 해석할 이유가 별로 없다. 로버트 필머의 말들을 그런 식으로 그런 논법으로 하나하나 다 작사를 해요. 그리고 아담의 가부장권이 계승됐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성경책에 보면 전혀 안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왕이라고 아담을 해석할 수도 없다. 내가 인용하는 것도 인용을 않더라고. 왜냐하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은 이전에는 왕이 없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사는 맹자의 재판관을 사사라고 그러죠. 사사기는 맹자의 그 개념을 따다가 사사기라고 해놨어요. 사사기 알지? 그러니까 재판 왕이 없이 송사가 벌어지면 하느님이 지명한 그 사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이제 부족장 회의인 회중, 우리나라 성서는 회중이라고 번역하는데 회중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 사사가 내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왕이 없어도 잘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오랜 세월, 수천 년, 적어도 한 1000년 정도 그렇게 10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왜 성경 규절은 안 보느냐. 어떻게 그 왕이 없는 시대를 그 아담의 승계, 왕자가 승계됐다고 하느냐. 또 아담도 왕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 가부장이면 다 왕이냐. 가부장권과 왕권을 분리시켜. 성경책을 막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부장은 작은 왕국의 작은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필머의 입장을 붕괴시키고, 그런 것이 홉스도 동조해서 리바이어야 되는 책에는 그렇게 동조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으로 왕이 설정되는 이스터블리시 되는 식의 나라가 있고, 커먼웰스라고 그래. 그걸 홉스 이야기야. 두 번째, 가부장이 자꾸 패밀리가 커져가지고 작은 왕국처럼 돼서 그게 나라가 되는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상속에 의한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사회계약에 의해서 왕이 설립됐다라고 하는 그건 인스티튜션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막 패밀리가 커지고 확대돼 가지고 큰 패밀리가 나오고 그래 갖고 나라가 되나? 응? 이영재 박사. 그게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야? 현대 인류학에 맞냐고. 현대 인류학은 어떻게 돼 있지? 최초의 프리미티브한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돼 있지? 원시 사회가. 가족 공동체. 똑같은 생각이야. 그건 홉스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홉스가 지금 17세기 초 사람인데 3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지금 뭐 술 먹자고 그래? 뭐라고 그래 지금? 아유. 어떻게 생겼어 원시 사회가? 근데 원시 사회가 수만 년 전에도 있었지만 10만 년 전 이런 때부터 원시 사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원시 사회가 6천에서 700개 정도 우리 문명의 손을 닿지 않는데 우리 학자들 외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접촉한 적이 없는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때 그거나 이거나 화석을 발견을 통해서 그대로 사회 구조를 알 수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현재 살고 있는 구조를 보면 아주 비슷해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 원시사회 규모가 최소 단위가. 이미 부족사회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시대에는 이미 인간은 부족사회 마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정말. 그거 인류학에 대해서는 꽝이네. 혼자. 어? 혼자 살아? 혼자는 안 살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 그 70에서 100명 안팎의 규모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녀 짝지어 사는데 여러 개의 패밀리, 적어도 10개 패밀리 정도에서 뭐 한 30개 정도 패밀리까지 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성바지, 동성바지가 아니야. 다 성이 달라. 이성바지야. 지나가다가 그 체포당하던가 꼬셔들어서 거기서 어떤 여자 만나갖고 거기 주저앉든지, 남자 만나서 여자가 주저앉든지,
그런 식으로 그 최초 사회가 프리미티브 소사이티가 만들어져요. 그러게 이제 물론 족장은 있죠. 그러니까 시족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런 시족이 없어. 그 시족이 등장하는 건 거대 문명의 국가가 이미 만들어진 뒤에 가문 개념이 나오면서 가문 공동체 문중이 등장해야만, 문중이 등장하려면 대단히 튼튼한 국가가 이미 있어야 돼. 문중이라는 것은 국가에 뭔가 봉사를 하고 그래갖고 뭔가 자규를 받고 뭐 스테이터스를 받고 그런 집안 아니야. 근데 그게 원시사회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옆 동네에서 살다가 저쪽으로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성바지들로 이루어진 원시 공동체다. 크면은 100명 안팎이고 안 그러면 70명까지 줄어드는, 한 가족을 한 6명 정도로 볼 때는 60명이면 10가족이고 70명이면 뭐 11가족 정도, 120명이면 한 20가구 정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족사회는 우리 문명 국가 안에 있는 건데 그걸 거꾸로 원시사회로 투사를 해가지고 원시사회를 생각하는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걸 가장 많이 방해한 거야. 아까 시족사회라고 그랬지. 그런 사고가 그런 거라고. 이미 문명이 높이 발전해서 국가가 등장해야만이 가능한 거야. 그게 시족이 존재하려면. 예? 무슨 말 알겠죠? 뭔가 임금님한테 무슨 뭔가 점지를 받거나 무슨 훈장을 받거나 무슨 관직을 하나 받거나 뭐 그래야만이 그 집안이 유지가 되는 것이. 나머지는 뭐 개똥이 소똥이 사는 사람들이 무슨 집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살고 문중을 이룬 사회를 원시사회에 투영하면 그런 홉스 같은 생각을 한다. 없는 거야 그런 건. 옛날 화석을 봐도 10만 년 전에 인간이 살았던 그 원시사회의 구조를 보나 화석으로, 또 오늘날 남아있는 걸 보나 똑같아. 유사해. 인간의 고도문명이 접촉하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똑같다. 그렇게 그런 100명을 쉽게 넘어갈 만큼 한 그 시족 단위가, 아니 그 원시 사회 단위가 존속할 만큼 물자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작은 단위로만 살 수 있는 거야. 그 막 1000명, 2만 명 막 이렇게 부족으로 간다? 그러면 벌써 인디언 사회 정도 돼야 되는데 광역을 차지해야 돼. 일단 말이 있어야 돼, 말. 말이 없이는 땅을 정복할 수 없죠. 인디언들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이 그때 등장하게 되는데, 한 원시 기초 단위를 시족으로 잘못 부른 거야. 같은 성씨가 아니야, 인디언들도 다. 다른 성씨. 그러니까 백인도 막 받아들여 보잖아. 백인이 거기서 살아갖고 영화 만들어진 거 많죠. 예? 말이라고 불린 사나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받아들여졌고, 또 늑대와 춤도 거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져. 성이 다른 사람도 뭐 심지어는 백인까지도 막 받아들일 정도로 수용성이 높았고 또 보내기도 잘하고 자유로운 공동체였다. 작은 공동체.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그런 원시 사회는 대단히 호전적이에요. 사나워. 근데 옛날에는 사납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초대형 동물들을 주로 사냥했다. 매머드나 이런 초대형 코알라, 지금은 자그마해졌는데 옛날에는 코알라, 그 다음에 공조, 타조보다 10배 큰 타조가 있었어요. 공조를, 공포 올 때 공을 써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형 동물들을 사냥하죠. 들소 같은 건 사냥도 안 했어요. 매머드를 사냥했어요. 들소는 800kg, 매머드는 4톤. 이게 비교가 돼? 북극 고래 50톤. 근데 왜 주로 큰 동물들을 사냥했느냐? 큰 동물일수록 사냥하기 어렵고 위험해요. 근데 사냥하는 이유는 큰 동물일수록 고기가 부드러워요. 고기가 부드럽다고. 삼치가 다른 자그마한 물고기보다 훨씬 부드럽죠. 삼치. 부드럽다고 안 먹는 내가 여성들도 봤는데.
오히려 광어를 더 좋아하고 부드러워요. 매머드가 코끼리보다 훨씬 코끼리 맛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자도 먹을 거 없을 때 코끼리 사냥하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너무 가죽이 두껍고 그러니까. 근데 매머드는 4톤이다. 그러니까 큰 동물, 초대형 동물을 사냥할수록 먹는 것 갖고 안 싸워. 그러니까 호전적이질 않아요. 내부가 대단히 평화적이고. 근데 이거 다 죽여버렸잖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게 고래인데 그래도 국제 조약으로 지금 고래를 보호하고 있어서 다시 조금 늘어났지. 옛날 같으면 일본 놈들이 씨를 말려버리고 서양 놈들이 씨를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1970년대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복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또 다시 그 조약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잡아먹어서 매머드는 사라졌다. 매머드가 왜 사라졌느냐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이설들이 나왔는데 무슨 뭐 운석이 떨어져서 죽었다 어쩌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잡아먹어서 멸종했어요. 공조도 사람이 잡아먹어서 멸종했고 모든 초대형 동물은 인간이 잡아먹어서 멸종했다. 초대형 동물 중에서 최후로 남아있는 게 고래야. 고래도 지금 멸종 직전에 갔다가 다시 인간들이 너무 많이 멸종시키니까 미안해서 지금 조약을 맺어놨는데 그것도 흔들흔들해 지금. 에? 그러면 남은 건 전부 중형 이하의 동물들이니까 현재 남아있는 6, 7천 개 되는 원시사회는 그거 중형 그 멧돼지 한 마리 잡아봐. 에? 멧돼지는 우리가 키우는 돼지는 집돼지는 엄청 많이 커요. 에? 200kg 어떤 게 400kg까지 큰다고. 군대에 내가 있을 때 우리 120명인데 200kg짜리 하나 잡으면 우리 중대 다 먹었어. 182명 장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장교 포함시키면 200명 가까이 되죠. 근데 멧돼지는 80에서 아무리 커도 이게 100kg 120kg 정도까지. 근데 엄청나게 질겨요. 이빨 잘못하면 부러져 버린다고 잘못 먹다가. 멧돼지 먹어본 사람? 자연산 먹어봤어? 자연산 뭐 F4 이런 거 말고 집돼지하고 몇 번 교배시켜서 멧돼지집에서 팔잖아요. 그건 그래도 많이 연해진 거야. 아, 강원도에서 직접 그 뭐 사냥해서 준다 해서 그거 먹어봤더니 어이구 이빨 부러질라 해서 못 깨물. 그걸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된다고 그러면 좀 괜찮다. 나중에 숙성시켜 먹으면 또 못 먹겠어. 왜 산돼지를 안 먹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먹기 힘들어서 한 토막 얻어먹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겠어. 지금 다 호전적이에요. 어떤 먹이를 어떤 크기의 먹이를 사냥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성품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져요. 초대형 동물을 사냥해서 먹을 때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주 그 넉넉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4톤짜리 하나 매머드 잡으면 자기 그 100명도 안 되는 식구가 얼마나 그걸 많이 먹겠어요. 그냥 다 먹지 못하니까 썩어서 문드러지면 4kg 직경 4kg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 이 파리떼, 먼떼 각종 떼들 때 보면 냄새 때문에 접근 못해. 그러니까 이걸 안 썩게 만들려면 냉장고도 없던 시대니까 다른 종족들에게 씨족 단위 원시 부족들에게 막 갖다 줬어요. 그다음에 안 되면 다른 동물들 먹으려고 막 그러면 던져주고. 그래서 고시레어는 풍속이 지금도 남아있죠.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동물들한테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실은 술을 못 먹는데 술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가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동정심, 측은지심이 그 감정이 발달해요. 측은지심이 어떻게 진화해서 나오는지를 설명하려고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진화론자들은 엄청 애를 썼는데 근데 설명을 못하거든. 대가성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냥어는 패턴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은 설명을 해요. 초대형 동물을 사냥하던 시대에 동정심이라는 인간 감정이 발달됐다. 그래서 그때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이 더 싸우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사람의 동정심이라는
감정 카테고리의 설명이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형 동물을 사냥. 근데 초대형 동물을 사냥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사냥 기술이 엄청 발달해야 되겠죠. 에? 옛날 중형 동물 사냥하는 기술로는 못 잡아요. 두 번째, 뭔가 다른 도움을 받아야 돼. 개의 도움을 받았어. 개는 이제 포인팅을 해주고 어디에 동물들이 있다는 거 또 온다는 걸 알려주고 또 사냥을 할 때는 같은 코오퍼러티브한 작전을 같이 했어요. 예? 걔가 엄청 영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빙하기가 닥쳤을 때는 43도의 체온이 사람은 36.5도인데 걔를 껴안고 그 빙하기를 견뎌내요. 보온병에 보온병. 그리고 외로울 때는 반려도 해주고 어린이들한테는 장난감 노릇 해주고 완전 다용도야 걔가. 개를 기르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되는 거야.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야. 개를 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종돼 버려. 네안데르탈인이 현대 인류로 발전한 게 아니라 그건 멸종하고 다른 종류가 개를 기르는 종류만 초대형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됐고 그 개와 교감 속에서 그런 개도 동정심이 엄청 많아지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개가 머리는 멍청해요. 머리는 돼지보다도 멍청해 개가. 그런데 공감 능력은 돼지보다 훨씬 뛰어나지. 고양이하고 비교도 안 되고. 고양이는 진짜 공감 능력 없어요. 저 혼자 살아 주로 집에서 있어도. 개는 주인을 엄청 알아보고 1년 지난 뒤에 가도 다시 만나도 개는 알아본다고. 그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데 그 개를 통해서 개는 늑대보다도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늑대보다도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로 양을 지키고 그런 소를 지키잖아요. 늑대가 접근하는 걸 늑대보다 먼저 알아. 그래서 늑대를 공격한다고. 냄새도 먼저 알고. 왜 그러냐? 근데 사람은 거꾸로 동물 중에는 가장 못 듣고, 예? 냄새도 못 맡아. 냄새는 거의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맡아. 나는 아예 앞에 있는 것도 못 맡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청각과 후각은 완전히 후퇴해버린 거예요. 퇴화. 왜? 개 때문에. 개가 다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뭐 냄새 맡을 것도 없고 개가 다 컹컹 씻어주고 또 귀로 들어주고 개는 자다 깨고 사람 한번 자면 어버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화가도 어버가면 모를 스타일인데 한번 자면. 근데 걔가 다 지켜준단 말이에요. 파수를 봐줘요. 또 파수꾼이야. 그러면서 청각과 후각이 후퇴해 인간은. 걔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원래 새끼를 갖다가 길러서 개가 되는 건데 개가 늑대보다도 더 발달한다. 개는 인간을 위해서만 진화한 종류예요. 자연에는 없는 거다. 은빛 늑대를 8대까지 기르죠. 그러면 개로 변해. 그런 추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소련 시절에 소련에서 8대를 길러요. 은빛 늑대를. 그때 개로 변해버렸어. 중간 정도 있을 때를 울프독이라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독, 진화가 좀 덜 끝난, 개로 진화가 덜 끝난 걸 울프독이라고 그래요. 30만 년 전의 인간의 무덤에 개하고 같이 묻혀있는 화석들이 많거든요. 그때 30만 년 전부터 늑대를 데리다가 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프로토독이 원형 개가 생겨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0만 년 전까지 되면 개는 완전히 인간과 거의 하나로 살아간 거예요. 지금 개를 오히려 덜 기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개는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dogs make us human. 개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또 인간이 늑대를 개로 만들었고 개를 기른 종류만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발전했다. 빙하기를 살아남았고 한번 여러 번 내가 얘기해 줬죠. 이르쿠트족 시베리아에 살죠. 우리 동양 색깔인데 그들의 민요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추위에 따라 노래가 이제 1절, 2절, 3절로 바뀌는데 1절은 어떤 때냐면 개 한 마리만 껴안고 자도 안 춥게 잘 수 있는 날. 그걸 원 도그스 나이트라고 그래요. 원 도그 나이트. 개 한 마리 밤. 그다음에 더 추면 개 두 마리 밤. 투 도그스 나이트. 노래로 됐어, 노래. 그다음에 진짜 추울 때는 세 마리거든요. 쓰리 도그스 나이트. 그래서 이 추위의 온도를 개 숫자로 표현하는 민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빙하기를 우리가 살아남았는지 알겠죠. 네안데르탈인은 다 얼어 다 죽어버렸다니까. 개를 안 길렀고, 그리고 그 초대형 동물을 사냥을 못했고, 그럴 공감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센서티브한 거예요. 그런 센서티브 하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뭐 AI 정도, 좀 멍청한 AI 정도 살다가 죽은 건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쭉 하면 인간 발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8세기 초 대륙의 예술가들이 바로크의 과장된 장엄함을 버리고 신화지리의 호응에 1호부터 형성된 로코코의 매력과 우아함으로 선회하는 사이 영국의 앤 여왕과 조지 1세의 치세 25년은 거꾸로 장려하게 꾸미고 공식적으로 가발을 착용하는 신고전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 정신이 지배적으로 고전적이었고 그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을 포퍼와 앤더슨의 문예에서 찾았다면 이 시기는 보다 밝고 경쾌한 측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화지리가 작지만 지속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의 전설적 인물들은 스펙테이터지에서 도덕 설교용으로 쓰이고 동양적 주제들에 관한 연극과 어릿강대 극들은 거대한 관중들을 극장으로 끌어모았다. 신화지리 문예 공예와 건축, 웃음 없는 이태리 건축가 팔라디오풍의 직각 사각형 외관을 한 많은 건물들은 소수의 신화지리 칠기들이 비치된 중국 거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실은 신화지리풍이 아니었다. 조지 2세의 지세에 갔어야 신화지리는 인기를 회복했고 1750년대에 패션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국 문화예술의 영국화 유럽화 과정에서 신화지리는 이상야릇한 측면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기형적 유형을 열심히 찾아내는 도자기 수집가들의 이상한 취향을 이용할 만큼 데카당스적인 특징이 곧 나타났다. 색칠되지 않은 자기가 일본에서 도입되어 버드나무, 야자수, 파고다 등의 풍경을 가진 영국 스타일로 페인트 칠해졌다. 영국에서 이상야릇한 것에 대한 이 의도적 숭배는 딱딱한 고전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적 항의로서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 생겨났다. 매듭과 오각형으로 된 직선 형식의 네덜란드 프랑스 정원은 에디슨과 포퍼의 보다 자연스러운 비대칭 정원에 길을 내주었다. 1740년대 느닷없는 고딕의 소생은 신고전주의적 양식에 추가적 타격을 가했다. 그것은 고전주의의 유보적이고 비인격적인 이상형에 도전하며 예술가의 상상력을 해방시켰다. 고전주의는 로마 그리스 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거고, 바로크는 그냥 중세적인 것을 가져온 거예요. 고딕은 북구의 게르만적인 것들을 가지고 약간 시누아지리와 같이 가면서 고전주의와 싸운 문예 사주 중에 하나가 고딕이에요. 자, 그 당시 우월한 도덕성과 통치술의 고향이자 기분 좋은 사치품의 원산지로서 일반적 존경을 향유하고 있던 중국에 대한 숭배는 이 고딕의 반고전주의적 반란과 나란히 확산되었다. 나란히 갔다 그러죠. 손잡고. 중국 예술은 진귀하고 멀고 손댈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 이러한 이점은 분명 중심축을 가진 기하학적 정원 대신에 구불구불한 정원을, 쌀쌀한 코린트식 회랑 대신에 그림 같은 고딕 폐허를 창조했던 반란적 상상력에 대해 매력 포인트였다. 고든 조지풍의 정면 뒤에서 새로운 유행의 예능인들은 중국의 야릇한 환상적 세계의 독자 버전을 창조해 나갔던 것이다. 이 사이비 중국 예술, 즉 신화지리의 발전은 건축에서 먼저 분명히 나타났다. 1740년을 기점으로 중국식 정자가 스태퍼드셔에 소재한 리치필더경의 보유지와 레넬레이에 세워졌었다. 10년 뒤 중국식 사원, 개선문, 은둔처,
해전 분수 등의 건축 설계서들이 출판된 것은 이런 취향의 급속한 발전을 증언한다. 운동의 힘은 저항할 수 없었다. 헬레니즘의 대변자들은 반격했으나 다 헛된 짓이었다. 고전주의자는 악쓴다. 유쾌함, 장엄, 거친 고딕 스타일 또는 무의미한 중국 스타일은 우리의 현대적 건축가들의 하급인 반면 그리스 로마의 순수성과 단순성은 홀대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항의의 외침은 새로운 패션을 갈구하는 대중들에 의해 깡그리 무시되었고 고딕과 중국식 건축이 이 분야를 완전히 지배했다. 중국풍의 유행 열기는 건축에서 가구로 번져갔다. 유행 열기는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다른 취향도 보였다. 열광자들은 이국적 가구와 건축을 보완하기 위해 신화지리의 전통에 푹 빠진 외국 예술가들을 불러들였다. 오리엔탈 아라베스크로 유명했던 와토는 프랑스에서 성공하기 전에 영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클레몽은 1750년대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정원을 특이한 동상으로 꾸미고 천장을 원숭이들로 장식하고 유력한 대귀족들과 황태자를 후원자로 확보했다. 중국 정원은 18세기 영국 조선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윌리엄 템플은 만장일치로 비대칭적 사라와지 정원 양식의 최초의 주창자로 대우받는다. 사라와지라는 말은 중국말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무리 봐도 난 아닌 것 같고 일본말 중에 이런 말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무레케나라고 하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매는데 이렇게 옷걸음 같은 걸 아무레케나 너무 단정하지 않게 매는 거 그걸 사라와지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있어요. 일본말에. 근데 네덜란드에서 오래 윌리엄 템플이 여교관으로 근무했잖아요. 그런 이 사라와지 조원술이 적용된 그 네덜란드 정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자기가 휴식을 즐겼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인지는 이 사람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정원의 핵심적인 미감을 사라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팔라디오 풍이 아니고 그런 직선형이고 뭐는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 그것과 정반대되는 내추럴한 거. 그걸 이제 사라와지라고 한 거예요. 자. 하지만 자연적 정원이 천천히 발전하는 사이에 그의 조경 에세이의 공간 이후 여러 해 동안 영국의 조경론과 중국의 조경론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은 잊히고 말았다. 템플의 사라와지 논의는 스펙테이터지의 쉬운 말로 바뀌어 게재되었다. 그런 사라와지라는 수련은 곧 되살아났는데 그것은 아틸의 신부가 원명원을 기술한 원명원은 중국 황제 여름궁전이야. 원명원. 지금은 영불연합군이 1860년에 완전히 전소시켜가지고 빽다고만 남아있다. 그런데 이걸 그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또 동판화로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아틸레의 동판화. 자. 아틸레 시간의 영역본 그것은 아틸레 신부가 원명원을 기술한 서간이 영역 출판된 1752년부터였다. 아틸레 서간의 영역본은 광범하게 읽히고 여러 잡지에 전제되었다. 영국 정원과 달리 중국 정원은 정원의 주인이 중국 정원의 주인이 인태해 음과 양의 두 신비스러운 요소들의 조화를 즐기는 사색을 위한 안식처로서 깊은 정신적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원의 주인이 관직에 나아갔다가 사환길이라고 그러죠. 또는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벼슬을 다 마치고 인퇴했을 때 그 정원의 역할, 그 말년을 보내는 그 정원의 미학적인 역할을 도덕적인 역할 두 개를 중시했던 거예요. 자. 이상적 정원에서 양의 요소들, 산, 암석 등과 음의 요소들, 물, 호수, 연못 등은 완전히 뒤섞인다. 아틸레는 중국식 조경의 이 신비스러운 토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정의하는 데 실패했다. 딱 정의하는데 윌리엄 템플은 사라와지로 정의함으로써 성공했다. 이런 함의가 깔려있죠. 자. 그리하여 아틸레의 자극 아래 영국 조경 예술가들은 그 상징적 디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림 같은 동양 경치를 정열적으로 모방했다. 설명은 못하겠는데 새로운 미감이란 말이야. 좋단 말이야. 딱 사람 마음에 딱 들고 그 사람은 그 본성적으로
초원에서 숲이 이렇게 있고 초원이 있고 호수가 있고 또 바다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진화를 했어요, 인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초원을 보고 숲을 보고 호수를 보면 그냥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우리 DNA가. 예? 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봐. 호숫가에 지어져 있는 집이 그 워싱턴에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냥 길가에 지어져 있는 보다 한 10배 비싸요. 호수 있고 풀 있다는 이유로 워낙에 비싼 거예요. 우리 DNA와 맞는 지역에 그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정원도 가장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DNA에 맞게 돼 있어야 좋잖아요.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 좋고. 근데 중국 정원을 보면은 엄청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실은 DNA에 우리의 그런 자연스러운 숲풀과 초원의 모습이 DNA에 선호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봐. 10분 쉬다 가시죠. 읽어봐 일단. 2-1이 아니고 2-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2-1이 영국의 신호화절이 160. 2-2 잘못됐다 배영구. 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기만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가 잘못됐어. 185페이지만. 목차는 제대로 됐어.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니까. 색깔을 달리할 필요도 없어. 2하고 1하고 글씨를 색깔을 똑같이 하라고. 자, 읽으세요. 이 중년 가든의 탄생과 유럽적 확산, 영국에서 스콜라 철학적 합리론의 태조로부터 시작된 경험론적 계몽주의는 동시에 느낌의 시대로의 시대 전환이었다. 영국의 이 느낌의 시대는 곧 신호화절의 예술문화의 시대이자 이에 대한 서구적 조형물로 로코코 시대였다. 이런 것을 보면 유교적인 문화, 유교 철학, 유학은 감정과 느낌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성인이 무슨 성린이 이런 거 없어. 그런 건 성력자들이 지어내서 공자 철학을 파괴한 거야.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는 조선시대 내내 파괴된 유교를 접했다면 서양은 오히려 느낌의 시대로 이걸 유학을 받아들여서 느낌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중국과 서양은 유학을 제대로 접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대나무가 군자라고 그러면 중국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대 쪽으로 바뀌어갖고 사람 괜히 찔러대고 쌈만하는 그따위 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대나무의 상은 이미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군자라고 부를 때는. 대나무는 휠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늘 중간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중도를 터득했다고 해서 군자들이 좋아하던 사군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늘 푸르고 낙엽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늘 푸르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불변함을 가지고 있어서 군자답다고 하는 것이고 연꽃과 대나무의 연상은 통하는 게 있어요. 대나무는 세류에 휩쓸리지만 세류에 꺾이질 않아요. 이 군자는. 그러니까 세류를 우습게 알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는데 술도 잘 먹고 그러지만은 그들을 깔보지도 않고 잘 어울려 지내더라도 그들과 다른 이상을 때묻지 않게 간직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근데 연꽃은 사리자에게 연꽃을 꺾어서 보였죠. 염화 시중이라고 그러는데 들을 염자 연꽃을 들어서 무리에 보여줬어. 근데 사리자만 이해를 했죠. 뭔 뜻인지. 이심전심으로 이해했다고 그래. 공감으로 이해를 했어.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은 연꽃은 가장 풍진이 들어온 그 연못에 물에 딱 대고 얼굴 딱 대고 피는데 엄청나게 깨끗하고 맑아요. 뭐 아주 고답적으로 이런 중생을 깔보면서 저만 무슨 도 닦는 것처럼 지랄 안 떨고
일반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도 그 연꽃처럼 깨끗한 사람을 자기 마음속에 불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서 불교에서 이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연꽃의 이미지나 이 유교에서 군자의 이미지가 실은 내용적으로 대단히 상통해요. 그 중국에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가 막 별 안 싸우고 공존하는 이유들이 이제 이 가치 지향이 비슷해서 이제 그렇죠. 자. 영국의 이러한 문화 변동은 볼테르의 영국에 관한 철학 서간 이래 1750년대 프랑스 중심의 유럽 대륙에서 앵글로마니아라는 말과 함께 영국 철학과 예술을 유행시켰다. 수많은 영국 경험론 철학서들이 부력되었고 중국풍을 모방한 영국 문화예술과 영국 정원이 유행했다. 근대적 영국 정원, 정확히는 중령 가든의 탄생은 윌리엄 템플의 중국 일본 정원의 사라와지 개념으로부터 기원했다. 그러나 18세기 중후반에 민족주의를 보급하는 데 앞장선 호러스 월폴, 토마스 그레이, 리처드 케임브리지 등 영국 애국자들이 영국 정원의 이 중국적 기원을 부정하면서 영국에서는 한동안 이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게 좀 어리석은 논쟁인 게 사라와지란 말은 아주 영국적인 것이라고 그래. 왜? 윌리엄 템플 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윌리엄 템플 경은 이게 자기가 본 중국 정원 핵이라고 미감적 핵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와지가 자기들의 중형가든의 핵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중국 정원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케임브리지 경인데 이 사람은 밀턴의 그 신라권에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식귀들이 쫙 나와요. 그 식귀가 이 사라와지 미감의 출처라고. 출처라고. 사라와지 미감이 중국 미감인데 그게 중국 미감의 출처라고 그러면 그건 거꾸로 나는 뒤집어서 해석했지. 아, 신라권에서 묘사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중국 정원이구나. 아, 이 사람이 증언을 해주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증명해. 근데 무슨 그 이전 그 이후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데 중국 정자가 나오고 막 그래. 중국 정자가 등장해 거기에. 그 신라권에. 그러니까 그 중국 정원 그대로 묘사하는 거지.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었다가.